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전에 5단원 정리를 한번 영상으로 해주려고 켰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이거 안 한다고 무조건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5단원을 아직 다 못 외웠다 좀 자신이 없다 하면은 열심히 들어주세요. 배속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페이지 프린트 1페이지 보면 생물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단계가 나와 있어요. 생물의 몸 구성 단계를 우리가 식물과 동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죠. 이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는 뭐 세포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는 얘네 둘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식물과 동물, 동식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개체. 이것은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관도 물론 공통적으로 있죠. 근데 순서가 다르죠. 근데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것이 옵니다.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것이 오고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바로 개체가 되는데 동물은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 없이 바로 기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이런 애들이 합쳐져서 심장이라는 기관이 되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순환계를 담당하고 있죠. 심장은 순환계라는 기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기관계들이 여러 개 모여서 개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동물의 구성 단계가 이루어진다. 식물과 차이점은 조직계가 있냐 기관계가 있냐 이것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이제 2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는 우리가 배우는 기관계 4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오랜만에 영양소 볼 텐데 영양소는 복습을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우리가 배운 영양소는 총 6가지가 있었고 이 중에 이 영양소의 특징에 보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이 쭉 나왔어요. 처음 배울 때는 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진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은 뭐냐면 만드는 일은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쓰는 이 영양소는 3대 영양소를 말하는 것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쓴다. 이제 이미 다 배워서 알겠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에다가 노폐물 암모니아를 만들죠.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의 암모니아의 형태로 있지 않고 간에서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영양소의 특징도 한번 볼 건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지방에 비해서 열량을 많이 내진 않죠. 그래서 뭐 얼마 내냐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지방에 비해 열량을 조금 낸다. 대신에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고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이룬다거나 뭐 피부, 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의 성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기염류, 비타민, 물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근데 비타민 같은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 종류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비타민은 적은 양이긴 한데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영양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영양소를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평가로 영양소 검출하기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테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4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아이오딘, 뷰렛, 수단쓰리, 베네딕트 이렇게 4가지 반응을 했고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이라는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녹말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죠. 녹말이라는 영양소가 아이오딘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씨약의 색깔이 청람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원래는 아이오딘 용액의 색깔은 갈색인데 녹말과 만나면 청람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뷰렛 용액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청색인데 얘가 단백질과 만나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뷰렛 반응을 했을 때 색깔이 보라색이다 하면은 이 음식물 안에는 단백질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3 반응은 지방을 확인할 수 있고 수단3 원래 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인데 얘가 지방과 만나면 선홍색, 약간 피색깔 같은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을 검출할 수 있는 반응이고 뭐 포도당 말고도 당류를 검출할 수 있어요. 엿당과 젖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네딕트 반응이다 하면은 포도당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포도당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원래 색깔은 뷰렛 반응처럼 청색이지만 얘가
포도당과 만나면 황적색이 된다. 약간 주황색처럼 된다. 우리가 가상 실험하면서 색깔도 한번 봤었죠.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영양소별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각각 어떤 반응을 하면 어떤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약의 색 변화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이제 소화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영양소별로 소화하는 걸 좀 많이 배웠잖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소화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에서 어떤 소화가 일어나는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소화관과 소화샘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소화샘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지나는 곳은 아니에요. 음식물은 소화샘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지나는 곳은 소화관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소화관에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제일 처음 일어나는 소화는 입이죠. 입. 여기는 입은 소화샘은 아닙니다. 소화샘은 입 안에 있는 침샘이라는 소화샘이 또 있어요. 침샘에 있는 침이라는 소화액이죠. 침이라는 소화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뭐다?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입이라는 장소에서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난다. 탄수화물의 소화는 그 녹말에서 엿당이 되는 것. 그게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녹말에서 엿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식도도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니까 대신 식도에서는 뭐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도달하면은 또 한 번 더 소화작용이 일어나죠.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이니까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단백질 중간 산물로 소화가 되는데 이때 소화시켜주는 액의 이름, 소화액의 이름은 위액이에요. 위는 특이하게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소화샘이기도 한 거예요. 위는 소화관이기도 하면서 소화샘이기도 하다. 그래서 위는 위액을 분비하고 위액 안에 있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단백질 중간산물로 분해를 시켜준다. 여기까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첫 번째 소화가 일어나고 나머지 소화는 전부 다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소화는 전부 다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소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를 잘 알아야 돼요. 소장에서는 녹말이 한 번 더 엿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한 번 더 엿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아까 중간산물이 만들어졌잖아요. 펩신에 의해서. 근데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산물이 또 하나의 단백질 중간산물이 됩니다. 트립신, 아밀레이스 이런 애들은 모두 다 소장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라는 곳에서 분비됩니다. 이자라는 곳은 소장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요 노란 색깔 얘가 이자인데 이 이자에서 소장으로 이자액을 분비해줘요.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는 것은 또 라이페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한 번 더 소화시켜주는데 소장 안쪽에 상피세포에서 또 소화액이 나와요. 근데 소화액의 이름은 알 필요 없고 당연히 탄수화물 소화효소라는 소화효소가 있고 단백질 소화효소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탄수화물 엿당을 포도당으로 최종 형태로 바꿔주고 단백질 중간산물을 아미노산이라는 최종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소화작용이고 항상 소화를 공부할 때는 소화액이 무엇인지, 소화효소가 무엇인지, 소화가 일어나는 곳,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소화관이 어디인지를 세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공부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언급해야 될 게 있죠. 여기 보면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은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네를 맨 처음에 끊어주는 유화작용이 필요합니다. 유화작용을 해주는 애가 쓸개즙이라고 했죠. 쓸개즙은 지방을 작은 덩어리로 분해해줘서 그래서 이 지방이 라이페이스로 인해 잘 분해가 되도록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쓸개즙은 생성되는 곳은 간이고 저장되는 곳은 쓸개, 그 다음에 작용하는 곳은 소장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야죠. 맞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읽어보시고 최종 소화 산물의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두 개입니다. 소장에 보면 이렇게 융털이 있어요. 소장 안쪽에 융털이 있는데 이 융털을 확대해서 잘 보면 이렇게 암죽관이라는 긴 관이 있고요. 암죽관을 감싸고 있는 혈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겠죠. 혈액은 성분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기는 혈액
에는 물에 녹는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돼요. 물에 녹는 영양소는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애들 물에 녹고,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가 바로 이 암주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소화된 형태로는 이런 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된 영양소는 서로 뭐 간을 거치든지 어디를 거치든지 해서 심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온몸으로 운반되어서 나중에 세포의 세포 호흡에 쓰이게 됩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순환계인데, 순환계는 소화계와 마찬가지로 좀 할 게 많죠. 순환계에서도 저희가 한번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혈액을 관찰하는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혈액은 그냥 가만히 채취해가지고 가만히 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고체, 아래쪽은 고체 성분, 세포 성분인 혈구, 그 다음 위쪽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분해가 됩니다. 액체 성분인 혈장은 이산화탄소, 노폐물, 영양소 같은 걸 운반할 수 있고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혈구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안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식균 작용, 세균을 먹어주는 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킨다, 혈액을 딱딱하게 굳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액체 성분, 이게 뭔가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배경이 전부 다 액체 성분이겠죠. 요 성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작게 조각 같은 모양을 혈소판, 그 다음에 여기 원반 모양을 적혈구, 그 다음에 핵이 있는 요 안에 여기 핵이거든. 이 핵이 있는 것을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한번 잘 봐두세요. 그 다음 8페이지 와서 혈관을 살펴볼 건데, 혈관은 제가 5단원 정리하면서도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동맥에서부터 시작돼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게 혈액의 흐름이에요. 이게 혈액의 흐름. 심장에서 나오는 쪽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쪽이 정맥입니다. 그러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쪽이니까 혈압이 당연히 세겠죠. 심장에서 맨 처음 수축을 해서 혈액순환이 처음 시작되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압이 셉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다른 혈관에 비해서도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혈압이 세니까 혈류 속도도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모세혈관에 가서 모세혈관에서는 뭐 물질 교환을 하든지 기체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었잖아요. 이렇게 흐르고 쭉 흘러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정맥쯤 오게 되면은 이 혈액의 혈압이 낮아져요. 혈압이. 그래서 정맥에는 혈압이 낮아서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세 혈관을 비교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 혈압은 동맥이 가장 혈압이 높고 정맥이 가장 혈압이 낮다.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세혈관 잘 보면 모세혈관은 지금 단면적이 넓죠. 총 단면적이 넓다는 것은 온몸에 구석구석 분포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면적이 넓으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있는 곳곳에 퍼져 있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교환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혈관 벽도 얇아요. 혈관 벽이 얇다는 것은 혈관의 두께가 얇다는 건데요. 혈관의 두께가 얇아서 물질 교환을 더 잘 할 수 있고, 혈류 속도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또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모세혈관이 갖추고 있다. 혈관이었습니다. 그다음 혈관을 배우면서 혈액도 같이 설명을 해줬는데, 혈액은 혈관의 이름과 상관없이 산소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정맥혈이냐 동맥혈이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액입니다. 나중에 순환할 때 한번 매치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심장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쪽이 좌, 이쪽이 우, 그리고 위쪽이 심방, 아래쪽이 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실 쪽에 근육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시작은 늘 심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우심실 또는 좌심실, 혈액순환은 늘 심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혈액의 순환이 나오는데, 순환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온몸 순환과 배순환. 근데 사실 순환의 종류가 두 가지지만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는 없어.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온몸 순환, 지금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 온몸 순환하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늘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순환인데요. 좌심실에서 이제 혈액이 한번 펌핑돼서 나옵니다. 그럼 나오는 혈관인데 그 온몸으로 나가는 거니까 대동맥이죠. 대동맥을 타고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 가서 그 온몸의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그다음에 세포호흡에 사용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혈관은 대정맥이죠. 대정맥, 온몸에서 돌아온다. 대정맥이고 돌아올 때는 나간 곳과 반대쪽에 있는 심방으로 옵니다.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지금 온몸의 세포들한테 산소를 주로 나가는 거라서 산소가 많은 혈액, 동맥혈이 흐르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세포에게 산소를 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른다. 자, 이렇게 받아온 정맥혈이 우심방에 계속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판막을 타고 자연스럽게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산소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피는 산소를 받으러 가야 돼요. 산소를 받으러 어디에 간다? 폐로 간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이제 폐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심장 박동을 하게 되면은 우심실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혈관, 폐 동맥을 타고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 갑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폐한테 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산소를 받아왔으니까 산소가 많겠죠. 폐 정맥을 타고 돌아오고 그다음 돌아오는 곳은 나갔던 곳과 반대쪽 심방,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된다. 근데 폐로 갈 때 아까 우리가 산소가 적다고 했잖아. 산소가 적은 혈액은 정맥혈이었죠. 맞죠? 폐동맥이지만 피는 정맥혈이 흐르는 겁니다. 그다음 돌아올 때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게 되죠. 산소가 많은 혈액은 동맥혈입니다. 그래서 얘도 돌아오는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혈액의 이름은 반대로 동맥혈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활동으로 해봤잖아. 내가 뭐 온몸 순환 선택했으면 온몸 순환을 해봤을 거고 폐순환 선택했으면 폐순환을 해봤을 텐데 그 하나만 알지 말고 둘 다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둘 다 확실하게 경로도 알아야 되고 물질 교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온몸 순환의 혈액이 뭐 동맥혈에서 정맥혈인지 정맥혈에서 동맥혈인지 이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온몸 순환을 할 때는 물질 교환이야. 물질 교환 말 그대로. 온몸 순환할 때는 물질 교환인데 근데 폐 순환을 할 때는 기체 교환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물질 교환이라서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폐에서는 물질을 교환한다기보다는 기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넘어갈게요. 문제 푼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넘어가서 호흡계 보겠습니다. 호흡계는 이제 중요한 것은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지겹다. 자, 호흡 운동은 들숨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호흡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숨이 들어온다. 늘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행경막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들숨 혹은 날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비뼈는 올라가고 행경막은 내려갑니다. 갈비뼈 여기 올라가고 행경막이 내려가면은 이 가슴에 있는 공간은 더 커지게 되겠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도 당연히 같이 증가하고요. 폐 내부 압력은 감소합니다.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니까 폐 내부 압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폐 안에 예를 들어 공기 입자가 이렇게 때리고 있었어. 공기 입자 한 3개가 때리고 있었다 칠게요. 그러다가 폐 부피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공기 입자는 여전히 3개야. 여전히 3개. 그러면 이 힘이 어떨까? 공기 입자가 벽을 때리는 힘이 더 약해지겠죠. 압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폐 내부 압력이 감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이렇게 감소한 상태로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원래 내 폐 압력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밖에서 기체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숨입니다. 공기 이동은 외부에서 폐로. 폐 내부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공기가 폐로 이동을 하겠다. 됐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배설계에는 이제 노폐물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네프론이라는 곳에서 오줌을 생성을 합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사실상 사구체는 모세혈관이고 보먼주머니는 그 세뇨관에 이어져 있는 오줌을 받는 관이고 세뇨관은 또 오줌이 지나다니는 관이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는 이유는 얘네가 오줌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오줌 만들 때 얘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볼게요. 일단 콩팥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갔잖아. 그러면 콩팥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것을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 그리고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이어지고 나갈 때는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 관은 혈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 밑에 받치고 있는 관은 오줌이 지나다니는 통로. 오줌관은 아니지만 오줌이 지나다니는 관입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에서 나온 이 모세혈관이 뭉쳐진 곳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거든요. 사구체.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 밑에 있는 보먼주머니로 혈압에 의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됩니다. 크기가 작은 물질의 얘는 물이나 포도당 요소 이런 것들 말합니다. 무기염류 아미노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물, 포도당 요소만 알면 돼요. 물, 포도당 요소. 자, 물, 포도당 요소가 이렇게 여과가 돼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관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도당은 오줌에 있으면 되는데 포도당은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오줌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혈관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 재흡수예요. 포도당은 100% 가지고 가고 물은 조금 남기고, 왜냐하면 물은 오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또 세 번째 과정이 일어나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여과된 부분에서는 얘가 지금 혈압 때문에 크기가 작은 애들이 여과됐다 했잖아. 근데 실제로 크기가 큰 노폐물이 막 이렇게 고여 있을 수 있거든요. 얘네가 혈관에 있으면 안 되니까 혈관에서도 오줌과 너네가 좀 갖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크기가 큰 노폐물, 여과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이 과정까지 다 거치면 최종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지고, 오줌은 이 콩팥 깔때기를 타고 오줌관을 타고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로 배출된다. 됐죠?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번에 했던, 얼마 전에 정리했던 이렇게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등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 믿고 오늘 정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